설사 내 포트에는 담겨 있지 않더라도 과연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까라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종목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비단 한 기업의 주가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과 또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연결지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재준 가온투자자문 전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리고 있는 미래 반도체 구상 어떻게 되는지 그 청사진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은 변리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이미 꽉 잡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아직 그러지는 못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구상하는 미래 반도체 아마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육상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2030년까지 133조 원 투자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고요. 나아가서 팹리스 업체들과 협력하고 초미세 공정 그리고 신소재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국내 중소 팹리스 업체의 제품 개발 활동에 필수적인 MPW 프로그램을 연 3, 4회 확대 운영하는데 이 MPW는 한 장의 웨이퍼 위에 다양한 형태의 시제품 칩을 올려서 팹리스 업체들이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는 극자외선 기반 EUV 기반의 최첨단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 평택에 새로운 파운드리 라인을 건설 중입니다. 지난해 이제 화성에서 반도체 업계 최초로 EUV 기반 7나노 양산을 시작한 이후 5회 V1 라인을 통해서 초미세 공정 생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요. 이런 라인을 기반으로 5나노 공정을 만든 제품을 먼저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소재 쪽으로도 이제 지금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신소재인 비정질 질화 붕소 발견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핀 이후 16년 만에 의미 있는 신소재 발견이라는 얘기가 평가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집적도 향상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집적도를 올리게 되면 전기적 간섭이 좀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는 난제가 있어 왔거든요. 이런 걸 해결하게 된 게 2차원 물질인 이제 그래핀입니다. 근데 이제 비정질 질화 붕소는 화이트 그래필의 파생 소재인데 질소와 붕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구조를 가져서 더 낮은 유전율로 전기적 간섭을 차단할 수 있게 되어서 반도체 집적화 상승에 따른 전기적 간섭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미세 공정과 신소재 개발 쪽으로 큰 그림에서 설명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파이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할 뿐더러 미래 먹거리로서는 당연히 삼성전자도 이쪽으로 박차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 분야에서는 TSMC와 좀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언제쯤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계속 어떤 초미세 공정, 그러니까 초기술력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TSMC와 이제 경쟁 구도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TSMC가 ASML로부터 EUV 장비를 이제 30대 구매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혀졌죠. 그럼에도 이제 우리 이재용 회장도 ASML을 방문하기도 했고 ASML에서도 최근에 삼성전자 반도체 이제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제 TSMC가 5나노미터 공정 생산을 위해서 EUV를 지금 있는 20대에 넘어서 30대를 추가 공급했고 ASML 측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최대 고객이다 보니 이걸 함부로 거절할 수 없어서 이거를 공급하기로 결정이 된 모양인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ASML 경영진과 삼성전자 간에 추가적인 이제 노광 장비 협력 방안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제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2023년 이제 ASML 측에서 하이 NA EUV 장비 시제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1,000억짜리 장비에 대해서 이건 5,000억짜리 좀 더 비싸고 좋은 장비가 되겠죠. 이제 삼성전자는 미리 좀 투자를 해서 공급받기 위한 전력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와 기술력 차이가 꽤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 과거를 봤을 때 어떤 산업군에서 중국이 맘먹고 쫓아오려고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것인가. 다만 또 미국의 어떤 제재 때문에 이거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중국 입장에서 그런 상황인데 좀 앞으로의 전망들이나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지 이건 대표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반도체에서 원가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결국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설계를 바꾸고 그리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쓰고 또 그에서 이제 미세 공정으로 진화하게 되면서 이 원재력격인 웨이퍼가 위에 훨씬 더 많은 칩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량의 소품종 대량 생산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결국은 이 칩이 그래서 원가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인 파운드리와는 없는 이 반도체 쪽의 소품종 다량 생산은 이 치킨 게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메모리가 표준화된 칩이 물량 공세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메모리 기업이라면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투자를. 특히 EUV 고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1,500억 원 정도를 부르고 있고요. 예. 특히 지금 최근에 보니까 TSMC나 인텔이나 삼성전자에서 수요자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호가를 2천억까지 현재 불러놓은 상황이 됩니다. 예. 그만큼 자본이 크게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이처럼 고정 비용이 크게 들어가면 운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고가 장비에 들어온 만큼 공장을 계속 돌려야 하는데 그럼 공장을 계속 돌린다는 말은 그만큼 수주가 들어와야 된다는 네. 말씀인 거죠. 더구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40일 이상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만약에 공장이 중단이 된다면은 재가동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기술력 영향이 크고 고정 비용이 크다는 이 메모리 산업의 특징상 후발주자가 이제 따라붙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이 기술력을 격차를 따라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좀 의구심이 많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퇴임을 앞둔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쪽 스믹, SMIC 쪽과 세계 5위 업체죠. 그리고 CNOOC를 규제 대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미국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결국 제약을 거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에 대한 반도체 굴기는 아직 국내가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초격차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향후 반도체 싸움의 핵심 NPU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서에서 CPU나 GPU까지는 우리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수준인데 NPU는 좀 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좀 쉽게 좀 풀어주시죠. 네,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학습, 그리고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학습이 가능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 GPU고요. 이 GPU가 이제 병렬 처리를 통해서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GPU는 이제 그 추론하기에는 전력 소모가 다소 높아서 추론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 추론 부분은 컨볼루션 네트워크라든지 풀리 커넥티드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왔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NPU라는 인공지능 핵심인 딥러닝 알고리즘이 연산된 최적화된 프로세서가 개발이 되면서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NPU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컨볼루션이나 풀리 커넥티드라는 알고리즘을 뉴런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 칩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뇌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뇌랑 거의 유사하게 그 프로세서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NPU는 전력 소모가 적고 모바일에도 좀 장착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뭐 기존의 일반적인 프로세서를 사용한 것 대비해서 7배 정도 빠르다고도 하고요. 또 이제 NPU도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 NPU가 적용된 통합칩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이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삼성전자는 이제 2018년 NPU가 탑재된 엑시노스 9820을 출시하였고요. 최근에 차기작인 엑시노스 1080 이걸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뭐 갤럭시 플래그십에는 이제 이 NPU가 적용된 통합칩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이제 이 분야는 이제 엔비디아, 인텔, 구글, 테슬라, 화웨이, 애플 뭐 너무 그 굴지의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아직은 삼성전자가 선두주자라고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아직은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파운드리에 강점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4차 산업의 중심에 들어가고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면 그리고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다른 산업군들을 누리려면 사실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업체 입장에서는 이 NPU를 확보해야 되는 게 당연할 테고 하다 보니까 뭐 인텔, 구글, 테슬라, 화웨이
뭐 산업군에 상관없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삼성전자가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치를 내놓을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 이후에 어떤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재원을 이제 재벌가에서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주주 환원 정책 배당 늘리고 뭐 하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최대한 비용을 아껴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속 주식 관련된 게 한 20조 원대가 나오고 있고 그중에 상속세 추정치가 10조 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조 원 이상이 돼서 한 번에 낼 수가 없죠. 결국 또 그렇다고 해서 지배력에 대한 부분을 훼손하면서까지 주식을 대납하는 것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삼성의 선택지는 연부연납, 그러니까 분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배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주식을 매각하거나 부동산 물납 등으로 상속세를 일부를 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하는 것 중에 시나리오 중에 주식담보대출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주식담보대출은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주식 평가 금액의 약 40에서 65%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출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담보가 확실한 사람들은 비교적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자금 조달 창구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담보에 대한 대출이 시나리오가 좀 될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제로금리에 육박하는 우호적 금리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하기 지난 3월부터 기준금리가 사상 0%대로 내려오면서 이 차입에 대한 자금 조달이 쉬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공시를 보면은 대기업 총수들이 주담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게 2%에서 3%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오너 일가가 만약에 상속세에 대한 10조 원을 내는 거를 주식담보대출로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대략적으로 이자 비용 자체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담보를 받고 이자를 배당으로 메우는 게 지속 가능한 플랜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자체를 5년간 연부 연납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주식담보대출 자체가 오너일가에게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삼성 오너일가의 총 자산 주식 자산 규모가 31조 원대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보니까 담보대출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시나리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부 연납을 하더라도 여기서도 이자가 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한 1,000억대 이상일 텐데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오너 일가들도 말 그대로 영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어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당연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12월이나 1월에 좀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2월 되면은 연말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조금 재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배력 훼손을 안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도 같이 가면서 주식담보대출까지 같이 가는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측에서도 어떤 발표를 내놓을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 이고요. 특허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좀 겁납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많을 테니까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나왔었던 특허 상황들은 좀 어디까지 파악하셨습니까? 뭐 삼성전자 특허는 이제 워낙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허 출원수가 많은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요. 뭐 일일이 분석하기는 좀 쉽지 않았고요.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국내에서 최정상 기업이니만큼 특허에 누구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입니다. 저도 이제 2년 정도 삼성전자 특허 출원권을 좀 담당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보면 이제 그 전략과 분석이 굉장히 치밀하고 한 건 한 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 특허 출원과 미국 특허 출원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매년 5,000건 정도로 특허 출원수를 국내에서 이슈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과거보다는 몇 년간 특허 출원수가 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핵심적인 기술 위주로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이제 한국 특허 출원수와 미국 특허 출원수는 동향이 상당히 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한국 출원수가 많았다가 최근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슷한 숫자를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한국에 특허 출원을 하고 전략적인 기술을 미국에 보유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전략적인 정말 핵심적인 기술을 미국에도 특허 출원할 기술을 한국에 출원함으로써 이제 미국에도 같이 동시에 진출하는 그래서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분야도 이제 특허 출원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특허 출원 동향으로는 삼성전자, 퀄컴, 전자통신연구원, SK 하이닉스 주식회사 순으로 출원수가 이제 집계가 되었고 미국에서도 역시 IBM, 인텔, 삼성전자, 퀄컴 순으로 이제 특허 출원수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미래 반도체로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은 국내 미국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1등과 3등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이제 극자외선 노광 기술, 이제 EUV 노광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 광을 이용을 해서 기판에 미세한 회로 패턴을 그리는 기술입니다. 이제 ASML이 그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내 EUV 노광 기술의 특허 출원 분야에서는 매년 약 50건의 특허 출원 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기업별로는 이제 독일의 칼자이스, 삼성전자, ASML, SNS텍, TSMC 순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그 중에서 1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분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I 반도체 특허 출원 현황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실적에 대한 전망들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당장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일회성 비용도 발생을 하겠습니다만 반도체 업황 자체도 3분기보다는 그래도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미 감안을 하고 있고 다만 내년에 됐을 때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반도체 가격 이제 하락 추세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느낌이고요. 하다 보니까 좀 실적 전망 단기적으로 그리고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3분기 실적이 매출이 67조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의 컨센은 현재 매출액이 61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0조 2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단에서 이 사업별로 봤었을 때 반도체 사업부가 4조 7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부분이 DP 부분이 1조 5천억 원, IM 부분이 2조 6천억 원, 그다음에 가전 부분에서 하만 포함했었을 때 1조 3천억 원을 전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디램과 그 낸드 쪽에서 이 ASP가 8% 정도 각각 8%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출하량이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상보다 양호하고 큰 폭의 원가 절감 지속이 전망이 되면서 이 비메모리 쪽에 대한 실적 개선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아이폰이랑 아몰레드 출하가 본격화가 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이 삼성전자의 LCD 출하가 지속됨에 따라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IM 부분에서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6,450만 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가폰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이익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IM 쪽에서는 이 네트워크 쪽, 통신 장비 쪽에서는 실적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가전 부분에서는 TV 출하량이 이어지고 있는데 경쟁이 심화되고 LCD 부품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 이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을 내년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ASP 자체가 낙폭이 감소하고 있고 일부 주요 고객사들 쪽에서 주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복 발생이 있고요. 결국은 4분기에도 반도체 주문량도 3분기 대비했을 때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부터는 ASP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 되고 주문자 Q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이 됨에 따라서 전사적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 사업부는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주가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밸류 측정 부분에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잘 못 오를 때는 지수와 비교를 많이 하면서 지수보다 너무 못 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지수 대비했을 때도 아웃퍼폼을 해주다 보니까 비교하는 주체가 이제 TSMC로 됐단 말이죠. 뭐 TSMC와 비교하면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물론 오늘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와 TSMC를 같은 기업으로 놓고 단순 비교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어떤 경쟁력 차이나 누리고 있는 사업군 차이도 크기 때문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저평가다 혹은 적당하다
더 올라갈 수 있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는 파운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파운드리 경쟁력을 확대해야 되는데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이 TSMC죠. 근데 과거 PER 평균이 과거 평균이 12배에서 15배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24배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파운드리에 관심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TSMC와 이 삼성전자와의 PER 스프레드 격차는 90%까지 벌어졌는데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는 상황에서는 스프레드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죠.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인 투자 포인트는 파운드리를 좀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이에 대해서 서로 간의 격차, 괴리율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삼성전자야 예전에 뭐 애플과 비교해도 그렇고 TSMC와 비교해도 그렇고 항상 저평가이긴 했었는데 파운드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계속 높여간다면 TSMC와의 괴리율도 조금은 좁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주가 전망들이나 또 특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샀던 11월 한 달이기 때문에 12월 증시에서도 이런 흐름이 유효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략 측면에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상승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가 있을 거고요. 비메모리 사업의 높은 멀티플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제 10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유현금이 한 115조 원 됩니다. 네, 잉여 현금이 2021년에 24조 원, 2022년에 35조 원을 예상했을 때는 순현금 기준 자체가 100조 원 이상 계속 있을 것이라 유지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 순현금을 제외한 사업 가치가 500조 원이 나와야지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이 됩니다. 600조 달성이라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 빈메모리 반도체의 멀티플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올해 16조 원대를 보고 있고요. 내년에 20조 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PSR로 봤었을 때 10배를 준다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기준의 밸류는 현재 200조를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비메모리 사업부의 멀티플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2021년에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의 파운드리의 5나노에 대한 부분들이 선당 공정을 좀 증설하는 부분들이 있고 파운드리 시설 투자가 20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에 대한 생산 능력이 10%에서 20% 정도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제가 2020년에 비메모리 쪽 매출이 16조 원대를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20%까지 간다면은 19조 원대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20조 원, 뭐 더 잘 나면 20조 원대까지 볼 수 있지만 19조 원대 이상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멀티플은 점차적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투자 포인트의 전략은 당연히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두시고 투자 전략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삼성전자 매수도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보니까 6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외국인 순매수가 7,800만 주가 매수가 됐습니다. 예, 앞으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MSCI 리밸런싱 때문에 1,200만 주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건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 미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콜은 좀 매수세는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요 며칠 사이에 8만 전자에서 9만 전자는 건너뛰고 이제 10만 전자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까지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EPS와 PER로 단순 계산해서 항상 그렇게 만족스럽게 올라가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오를지도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정경민 변리사, 이재준 가온투자자문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